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서연의 스튜디오를 감쌌다. 도시의 소음이 잠든 시간, 오직 그녀의 공간만이 희미한 빛과 열정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거대한 작업 테이블 위에는 지난 5년간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물, 루미나라는 이름의 혁신적인 스마트 텍스타일, 프로토타입이 놓여 있었다. 단순한 직물이 아니었다. 빛과 온도에 반응하여 스스로 색상과 패턴을 바꾸고 미세한 센서를 통해 착용자의 생체 신호를 감지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야말로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융합체였다. 내일 있을 최종 투자 프레젠테이션만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그녀의 이름은 패션 기술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터였다. 한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코드를 검토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루미나 원단은 은은한 은빛에서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결치며 화답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순간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익숙한 향기와 함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10년 동안 그녀의 곁을 지켜온 연인, 강민호였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턱을 괴고 속삭였다. 우리 서연이 정말 대단해. 이제 정말 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이 모든 성공은 민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법률과 경영의 어두운 그녀를 대신해 모든 계약과 특허 출원 절차를 도맡아 처리해준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 강민호는 그녀의 손에서 태블릿을 부드럽게 가져가더니 최종 보안 코드를 입력하는 화면을 가리켰다. 마지막 열쇠네. 이제 이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세상에 나갈 준비를 마친 거야.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모든 영광은 너의 것이 되어야 해. 서연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사랑과 신뢰를 담아 마지막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최종 승인 완료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미래를 축배했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는 그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예고하는 서곡처럼 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다. 그 소리는 사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전주곡이었음을. 다음 날 아침,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도착한 서연은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어젯밤 함께 축배를 들었던 강민호는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먼저 나선 상태였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속속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무대 위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그녀의 회사 로고가 아닌 NXT tech이라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단상 위로 올라선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호였다. 서연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그가 왜 저기에? 강민호는 익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미래를 바꿀 혁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뒤 스크린에는 서연이 밤새워 만들었던 디자인과 데이터가 펼쳐졌다. 루미나의 핵심 기술, 응용 가능성, 시장 분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지만 발표 자료 어디에도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오직 NXT tech 대표 강민호라는 글자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처럼 그녀의 꿈과 열정을 훔쳐 자신의 언어로 유창하게 포장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저건 제 겁니다. 강민호 씨. 지금 무슨 짓이에요? 그녀의 절규는 장내의 소음에 묻혔다. 안전 요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 나간 여자 혹은 질투심에 눈이 먼전 여자친구 정도로 취급할 뿐이었다. 단상 위에 강민호는 그런 그녀를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단 한 번 흘깃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10년의 사랑도 어젯밤의 다정함도 없었다. 오직 냉혹한 경멸과 완전한 타인을 보는 듯한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결국 힘없이 끌려 나오며 유리문 너머로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루미나가 강민호의 성공 신화로 둔갑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다. 언론은 천재 사업가 강민호의 등장을 대서특필했고 NXT 테크는 단숨에 수백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서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미친 여자로 낙인 찍히는 동안 강민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특허청이 확인한 결과 루미나와 관련된 모든 기술 특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NXT 테크의 이름으로 출원되어 있었다. 그녀가 법적인 절차를 믿고 맡겼던 모든 서류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그녀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의 채무자가 오롯이 그녀 혼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동 명의로 진행한 줄 알았던 모든 계약서에는 그녀의 서명만이 남아 있었다. 강민호는 그녀의 신뢰를 이용해 처음부터 철저하게 덫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만에 빚 독촉이 시작되었다. 작업실에는 차압 딱지가 붙었고 부모님이 사시던 작은 집마저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꿈, 사랑, 명예, 그리고 가족의 보금자리까지.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한서연은 흠뻑 젖은 채 거리를 헤맸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성공한 젊은 기업가로 인터뷰에 응하는 강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루미나의 개발 과정을 이야기하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역경이 바로 자신을 짓밟고 일어선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제단 위에 지었던 그녀의 세상은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10년의 세월이 그녀의 인생 전부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영혼은 산산조각 났다. 한서연의 세계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강민호의 새로운 제국을 비추는 동안 그녀는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았다. 처음 며칠은 멍한 상태로 보냈다.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곧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그녀의 원룸문을 두드려댔다. 그들은 단순한 채권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는 빚을 받아내려는 목적 이상의 악의적인 위협이 서려 있었다. 강민호가 고용한 자들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가 제기할 아주 작은 가능성마저 뿌리 뽑고 겁에 질려 어딘가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았다. 아끼던 디자인 서적, 손때 묻은 드로잉 도구,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작은 목걸이까지. 그렇게 손에 쥔 얼마 안 되는 현금으로 여관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낮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명백한 증거와 교묘하게 조작된 서류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모든 법적 권리가 강민호에게 넘어가 있었고 그녀는 그저 망상에 사로잡힌 파산자로 취급받을 뿐이었다.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다.
강민호의 차가운 눈빛과 투자자들의 비웃음이 끝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도 차가운 밤 공기 속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싸구려 여관의 방세마저 감당하기 힘겨워진 날이었다.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시선에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빠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복잡한 미로 같은 길을 헤매면 그들을 따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순간 그녀의 앞을 거구에 남자 셋이 막아섰다. 낮에 그녀의 원룸을 찾아왔던 자들이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비열한 미소가 드러났다. 한서연 씨, 이렇게 만나니 더 반갑네. 우리랑 얘기 좀 하지. 한 남자가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쓰레기 더미에서 풍기는 악취와 눅눅한 공기가 그녀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공포가 온몸을 올감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지만 차갑고 축축한 벽이 전부였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짧은 비명이 들려왔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듯한 한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 있었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위협하던 남자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남은 두 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에게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빠르고 간결했다. 그는 화려한 동작 없이 오직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효율적인 움직임만으로 순식간에 나머지 두 명을 무력화시켰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정적이 찾아왔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진 자들을 한번 무심하게 내려다본 후 서연에게로 몸을 돌렸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다. 남자는 더 묻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간결하게 말했다. 따라오시죠. 여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그를 따라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그녀를 근처의 조용한 24시간 카페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를 주문한 그는 서연이 마음을 진정시킬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 주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권지혁이라고 했다. 자신을 사설 경호원이라고 소개했다. 오늘 일은 단순한 채무 독촉이 아닙니다. 강민호 대표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당신이 가진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압박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거나 혹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입을 막으려 할 겁니다. 위협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정확하게 사실을 꿰뚫고 있었다. 뭘 원하시는 거죠? 왜 저를 도와주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안을 꺼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계약 결혼으로.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 결혼이라니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처음 보는 남자.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와의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권지혁의 표정은 지극히 진지했다. 농담이 아닙니다. 법적인 혼인관계는 당신을 보호할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제가 당신의 법적 보호자가 되면 강민호 측에서 걸어오는 어떠한 법적 공격이나 채무 압박도 제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 곁에 24시간 머무를 정당한 명분이 생깁니다. 이것은 감정이 배제된 철저한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혼인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간결한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계약 기간, 상호, 의무,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위자료 없이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한다는 내용까지. 모든 것이 비즈니스처럼 명확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물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상황은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골목길에서의 공포, 그리고 지난 며칠간 겪었던 절망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계약서와 권지혁의 알 수 없는 얼굴 사이를 오갔다. 한서연은 권지혁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숨겨진 의도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본능이 치열하게 싸웠다. 낯선 남자와의 계약 결혼이라는 비현실적인 제안과 골목길에서 겪었던 죽음의 공포라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에게 동아줄의 재질을 따질 여유는 없는 법이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열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 한마디에 그녀의 운명은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일 처리는 그의 움직임만큼이나 신속하고 정확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약속된 장소에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났다. 두 사람은 곧장 구청으로 향했다. 증인 2명도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이 누구인지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신속하고 기계적으로 진행되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내미는 혼인신고서에 멍하니 도장을 찍었다. 차가운 금속 도장이 하얀 종이에 붉은 인주를 새기는 순간 파산 직전의 디자이너 한서연은 법적으로 사설 경호원 권지혁의 아내가 되었다. 결혼식도 축하도 그 어떤 감정적 교류도 없는 오직 서류로만 맺어진 관계의 시작이었다. 구청을 나온 그들이 향한 곳은 그녀의 새로운 집이었다. 서연은 당연히 작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여러 번 거쳐 도착한 집은 넓고 모던하고 또 지독하게 임펄서널했다. 최고급 가구와 최첨단 가전제품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는 듯한 공간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그녀가 사용할 방을 안내했다. 그의 방과는 복도 반대편 끝에 위치한 또 다른 마스터룸이었다. 이곳이 이제 한서연 씨의 공간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하십시오. 집사는 따로 없으니 가사일은 외부 업체를 부르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집주인이 아닌 호텔 지배인에 가까웠다. 그렇게 낯선 동거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점차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군인처럼 엄격한 규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펜트하우스에 딸린 체육관에서 2시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만 섭취했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외출할 때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에만 집중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보호는 완벽했다. 그녀를 괴롭히던 채권자들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고 빗발치던 법적 고지서들도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안전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 울타리는 동시에 감옥처럼 느껴졌다.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불일치들 때문이었다. 그는 분명 자신을 경호원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은 전술이나 보안 관련 서적이 아닌 M.A. 전략, 국제금융시장 분석, 거시 경제학 원론 같은 전문 경영 서적들이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암호화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들여다보곤 했는데 그녀가 우연히 엿본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차트와 기업 재무제표가 가득했다. 한 번은 그가 영어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유창한 발음으로 기관, 투자, 지분 매각, 적대적 인수합병 같은 용어들을 구사하며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은 결코 평범한 경호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개인적인 투자 자문이라며 무심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한편 강민호는 성공의 정점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가 론칭한 NXT 텍트는 연일 주가를 경신했고 그는 IT 업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VVIP들만 참석하는 호화로운 파티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성공 신화를 설파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 아이디어를 부정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제 비전을 믿었고 결국 이렇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영웅으로 포장했고 한서연을 비전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심에 눈이 먼 과거의 연인으로 전락시켰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세상은 그의 거짓말에 열광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또다시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강민호가 자신을 비웃으며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꿈이었다. 그녀의 비명 소리에 방문이 벌컥 열리며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는 위협을 감지한 맹수처럼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식은땀을 흘리며 공포에 떠는 그녀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불필요한 질문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존재감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냉정한 경호원이 아닌 권지혁이라는 한 남자의 작은 온기를 느꼈다. 서연은 잠이 든 그를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안전했다. 더 이상 빚에 쫓기지도 신변의 위협을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남자. 법적인 남편이 된 남자. 권지혁은 대체 누구일까? 그는 왜 자신을 도왔으며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는 하나의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비밀이라는 이름의 더 크고 아름다운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단조로운 규칙성 속에서 흘러갔다. 낮 동안 권지혁은 한서연의 그림자였다. 그녀가 드로잉 도구를 사러 화방에 갈 때도,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한강 공원을 산책할 때도 그는 늘 세 걸음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랐다. 그의 존재는 위협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았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면 완전히 달라졌다. 서연이 잠든 깊은 밤. 그는 펜트하우스 가장 안쪽에 위치한 그의 서재에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서재는 최첨단 지휘 통제실을 방불케 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실시간 주식 시세, 암호화된 메시지 창, 그리고 복잡한 기업 네트워크 구조도가 쉴 새 없이 떠올랐다. 경호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군대를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몇 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자본이 움직였고 경쟁사의 주가가 폭락했으며 한 기업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민호의 NXT 테크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었다. 그는 한서연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그녀의 의심을 키우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매우 교묘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그녀를 이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실수로 펼쳐놓은 경제주간지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NXT 테크가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중국의 한 제조업체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가 실려 있었다. 기사는 해당 업체의 불안정한 재무 구조와 잠재적인 기술 결함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또 다른 날 저녁에는 뉴스 채널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유럽 연합의 새로운 환경 규제가 발효되면 NXT 테크가 주력으로 삼는 염색 기술은 수출길이 막힐 텐데 처음에 서연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우연들이 반복되자 그녀는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강민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후 그녀는 복수조차 꿈꿀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이 던져주는 작은 정보의 조각들은 꺼져가던 그녀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녀는 권지혁이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서재의 자료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NXT 테크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고 관련 산업 동향을 연구하며 강민호가 놓치고 있을 약점들을 찾아 나섰다. 희생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싸움터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강민호의 완벽해 보였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이 읽었던 기사의 내용대로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중국 제조업체가 갑작스러운 파산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룸이나 원단의 생산 라인이 올스톱되었고 NXT 테크는 막대한 계약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강민호는 분노했지만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악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다.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한 기습적인 조사였다. 강민호는 회계 장부를 조작해 투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기에 세무조사는 그에게 치명타였다. 압박은 계속되었다. 권지혁은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한 IT 전문 기자에게 루미나 기술의 치명적인 내구성 문제를 제보했다. 특정 온도와 습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스마트 센서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서연이 배신당하기 직전까지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문제였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 투자자들은 동요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NXT 택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님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내부 스파이를 색출하겠다며 애꿎은 직원들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점차 불안과 폭력성으로 변질되어 갔다. 서연은 이제 확신했다. 권지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던져주는 정보를 기다리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믿고 따랐지만 강민호에게 쫓겨났던 핵심 연구원 박선우 팀장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를 만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의 결심을 읽기라도 한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완벽한 안전과 보안이 보장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몇 년 만에 재회한 박선우는 서연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강민호가 어떻게 그녀의 연구 데이터를 훔치고 조작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박선우에게서 넘겨받은 자료들을 노트북에 정리하며 NXT 테크를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이 아닌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거실 반대편 소파에 앉아있던 권지혁은 금융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마침내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전쟁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전장으로 나서는 여왕이었다. 한서연과 권지혁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각자의 전쟁을 치르는 동맹에 가까워졌다. 서연은 낮 동안 박선우 팀장이 넘겨준 자료와 권지혁이 흘려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NXT 테크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들을 엮어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무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한때 업계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시절의 총명함과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그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심이 결정적인 확신으로 바뀐 것은 어느 늦은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따라 작업에 집중이 되지 않아 잠시 머리를 식히려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그의 서재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날카롭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톤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권지혁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회화가 아닌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나
사용할 법한 고도의 금융 용어들이 섞인 언어였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싱가포르 헤지펀드의 적대적 M&A 시도는 명백한 주가 조작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 법무팀은 즉시 SE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런던의 재무팀은 우리가 보유한 우호 지분을 이용해 영레버리지에 들어가십시오. 그들이 백기를 들 때까지 자금 투입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사진의 동요는 내가 직접 막을 테니 각자 맡은 바에만 집중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명령의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기업 전쟁을 지휘하는 모습. 이것은 경호원이나 개인 투자 자문가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서연이 충격에 빠져 복도 벽에 몸을 기댄 순간 회의가 끝났는지 그가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냉혹한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과묵한 경호원 권지영만이 서 있었다. 잠 못 드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차분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네.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그가 쓰고 있는 가면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지를 깨달았다. 그날 이후 서연의 세상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다. 권지혁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는 왜 모든 것을 숨긴 채 자신의 곁에 머무는가? 그녀를 보호하려는 목적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자신은 강민호에게서 벗어나 더 크고 복잡한 게임의 말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미쳤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수께끼 속에 갇혀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보호를 위해 설치해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펜트하우스의 보안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의 비밀을 파헤치는 아이러니한 작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권지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출생 기록, 육군 특전사 복무 기록, 그리고 사설 경호원 자격증.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깔끔했지만 그뿐이었다. 가족 관계, 학력, 과거 행적 등 한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유령 신분처럼 완벽하게 깨끗했다. 그녀는 접근 방식을 바꿨다. 그의 이름을 좇는 대신 그날 밤 그가 통화 중에 언급했던 단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헤지펀드의 이름, 그가 언급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들을 검색했다. 단서들은 그녀를 거대한 금융계의 암투 속으로 이끌었다. 최근 한 싱가포르계 헤지펀드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유진그룹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는 유진그룹의 베일에 쌓인 젊은 총수가 보여준 천재적인 경영권 방어 전략을 극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총수의 이름이나 얼굴은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림자 회장으로 불린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유진그룹, 전자, 건설, 화학, 금융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의 거대 재벌.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기사에서 묘사된 유진그룹 회장의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은 그날 밤 그녀가 들었던 권지혁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시기 또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런 거대 제국의 주인이 어째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 없는 경호원이 되어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안개 속에 잠겨 있는 듯 했다. 늦은 밤,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유진그룹에 세련되고 위압적인 로고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굳게 닫힌 그의 서재문을 돌아보았다. 저 문 너머에 있는 남자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왕관을 숨긴 왕이었다.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곧 모든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호는 초조했다. 연이은 악재와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이 불안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건재함을 알리기 위한 대규모 파티를 기획했다. NXT 텍 창립 1주년 기념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허세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는 이 허영심 가득한 연극에 가장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다. 바로 한서연이었다. 초대장은 그의 비서관을 통해 그녀의 펜트하우스로 직접 전달되었다. 네가 잃어버린 세상이 얼마나 찬란한지, 네가 버려진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직접 와서 확인해라. 초대장에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잔인한 메시지를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서연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구겨버리려 했다. 강민호의 오만함과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그 순간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던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민호가 직접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죠. 그를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될 겁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서연은 어떤 확신과 거대한 계획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를 위한 칼날을 갈아온 시간. 이제 그 칼을 뽑을 때가 온 것이었다. 파티가 열리는 날, 펜트하우스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권지혁이 부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서연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차가운 카리스마와 결의에 찬 눈빛을 가진 여왕의 모습이었다. 스타일리스트가 고른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노출이 심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그녀의 지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극대화하는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였다. 절제된 디자인 속에서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했다. 권지혁은 준비를 마친 그녀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나 짧은 순간이라 서연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경호원의 임무에 충실한 듯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그녀의 뒤에 섰다. 파티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재계, 정계, 언론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이 탄 최고급 세단들이
호텔 입구에 줄지어 도착할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잠시 후 한 대의 평범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고 권지혁이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서연의 모습에 입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민호에게 버림받고 완전히 몰락한 줄 알았던 그녀가 이전보다 더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강민호는 그녀를 발견하고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서연 씨, 와줄 줄은 몰랐는데 정말 영광이군. 초라한 행색일 줄 알았는데 아직 죽지 않았나 봐.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말이야. 그는 서연의 옆에 선 권지혁을 노골적으로 셔츠 깃을 가리키며 조롱했다. 권지혁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다. 오직 서연만이 그의 조롱을 차갑게 받아쳤다. 네, 당신의 마지막 영광을 축하해 주러 왔어요. 마음껏 즐겨두는 게 좋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테니까. 그녀의 서늘한 경고에 강민호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파티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강민호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만한 연설을 시작했다. 자신의 천재적인 비전과 역경을 극복한 열정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심지어 연설 도중은 근슬쩍 서연이 있는 쪽을 가리키며 때로는 발전을 위해 과거의 낡은 인연을 끊어내야 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합니다라며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지자 그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NXT 테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호가 축배를 제의하려던 찰나 연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시끄럽던 장내의 음악과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문 안으로 들어선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들이었다.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단과 그룹의 원로 고문들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의 예고 없는 등장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들은 연회장으로 들어서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양옆으로 도열하여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들의 경건한 인사를 받는 사람은 단 한 명. 도열한 그들 사이로 권지혁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권지혁은 천천히 걸어 나오며 무심한 동작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었다. 경호원의 복장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은 그의 완벽한 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춰진 최고급 비스포크 수트였다. 과묵한 경호원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의 온몸에서는 평범한 인간과는 격이 다른 절대적인 권력자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당황한 사회자가 누군가에게서 급히 건네받은 카드를 보며 더듬더듬 마이크에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예고에 없던 귀빈을 소개합니다. 유진그룹의 총수 권지혁 회장님이십니다. 연 회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민호는 단상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근 자신의 사업을 방해했던 모든 일들, 갑자기 등을 돌린 협력사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유진그룹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유진그룹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운전기사라고 모욕했던 저 남자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권지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선전포고였다. 권지혁이 단상 위로 올라서자 강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연회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대한민국 재계의 그림자 제왕과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린 신데렐라의 대치를 지켜보았다. 권지혁은 강민호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지배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간결한 선언에 장내는 얼어붙었다. NXT 택택는 지금 이 시간부로 유진그룹 특별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절도, 주가 조작, 횡령,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파티에 손님인 척 섞여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지혁의 직속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연회장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강민호를 비롯한 NXT 택계 핵심 임원들을 포위했다. 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아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라며 중얼거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영웅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권지혁은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와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경호팀이 길을 열자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악과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끊임없이 터지는 플랫이 세례를 뚫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밖은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소음도 두 사람을 둘러싼 고요한 공간을 침범하지 못했다. 차에 오르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과 감정으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고 마침내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답을 들을 자격이 있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는 더 이상 경호원이나 의문의 조력자가 아닌 유진그룹의 총수 권지혁으로 그녀를 마주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인 선대 회장이 돌아가신 후 유진그룹은 거대한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룹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 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선대 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윤상현 부회장이 그 중심에 있었다. 윤 부회장 일파는 선대 회장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아직 기반이 약했던 젊은 권지혁을 몰아내고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혁신적이고 상징적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에 걸린 것이 바로 당신의 루미나 프로젝트였습니다. 강민호는 그들의 완벽한 장기말이었다. 서연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탐욕에 눈이 멀어 어떤 배신도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권지혁은 윤 부회장 일파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강민호가 서연을 배신하고 루미나를 훔치는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야만 그 배후에 있는 윤 부회장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훔치려 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천재성이었으니까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은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이제 강민호라는 좀스러운 배신자를 넘어 거대한 재벌 그룹을 좀먹고 있는 부패 세력으로 향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비즈니스적인 톤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을 담고 있었다. 우리의 계약 결혼은 당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에게 진정한 동맹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와 손을 잡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당신의 꿈을 훔쳐간 자들에게서 당신의 회사를 되찾고 동시에 나의 제국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보호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가진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전략적 파트너십이었다. 절망 속에서 맺었던 가짜 결혼이 이제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진정한 동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내민 손을 권지혁이 굳게 맞잡았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 거대한 전쟁을 앞둔 최전방 지휘 본부가 되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을 새워가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루미나 기술의 약점과 강민호의 경영상의 허점을 파고들 전략을 제시했고, 권지혁은 그룹 내부의 역학관계와 윤 부회장을 무너뜨릴 법적, 재정적 수단을 펼쳐 보였다. 늦은 새벽,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불빛이 발 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자 서연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반격이에요.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경호원과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자를 되찾기 위해 함께 전장으로 나서는 왕과 여왕의 모습이었다. 권지혁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난 다음 날,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지진이라도 맞은 듯 흔들렸다. 유진그룹의 그림자 회장이 직접 NXT텍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이상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저 권지혁의 막강한 힘 뒤에 숨어 구경만 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전쟁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밤 권지혁과의 약속대로 반격의 선봉에 서기로 결심했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작전 지휘 본부가 되었다. 유진그룹의 최고 인재들로 구성된 TF팀이 그녀의 지시를 받기 위해 펜트하우스로 소집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압도적인 법적 공세였다. 권지혁의 지시를 받은 유진그룹의 법무팀은 박선우 팀장이 제공한 결정적 증거와 서연이 정리해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NXT텍트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도용, 영업 비밀 침해, 사기 및 배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항이 총망라되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NXT텍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폭락했다. 강민호는 회사 경영은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론전이었다. 지금까지 언론은 강민호가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에 놀아나고 있었다. 서연은 이 판을 뒤집어야만 했다. 그녀는 수많은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 중 가장 신뢰도가 높고 심층적인 보도로 정평이 난 시사 프로그램의 단독 인터뷰에만 응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차분하고 지적이며 자신의 분야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전문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룸이나 기술의 핵심 원리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강민호가 훔쳐간 기술이 얼마나 피상적인 수준인지, 그리고 원본 설계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인터뷰가 방송된 후 여론은 급격하게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한편 진짜 적수인 유진그룹의 윤상현 부회장은 격노했다. 강민호라는 장기말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NXT 텍 스캔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자 점차 그 배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수사망이 자신에게까지 뻗어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강민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를 자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구속 직전에 강민호가 걸어온 다급한 전화에 냉정하게 말했다. 자네가 저지른 일은 자네 선에서 해결하게, 더 이상 유진그룹을 끌어들이지 말게나. 그 한마디에 강민호는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그녀의 진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무한한 자원과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을 지원받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것은 단순히 빼앗긴 루미나를 되찾는 수준이 아니었다. 루미나의 모든 단점을 보완하고 그녀가 과거 자금 부족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모두 집약시킨 완벽한 진화 버전. 루미나 S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연구에 매달렸다. 그런 그녀의 곁을 권지혁이 묵묵히 지켰다. 그는 서류상의 남편이나 경호원이 아닌 그녀의 비전을 믿고 지지하는 든든한 파트너였다. 함께 밤을 새우고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작은 성공에 함께 기뻐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계약 관계는 어느새 인간적인 유대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반격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유진그룹 산하의 새로운 기술 디자인 전문자 회사 에테리얼 SY의 설립을 발표하고 자신이 직접 CEO를 맡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전 세계의 언론과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루미나 S의 공식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루미나 S로 만든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자 옷의 색상과 패턴이 음악과 조명에 맞춰 실시간으로 변하며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착용자의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에 따라 색이 변하는 헬스케어 기능, 미세한 나노 입자를 통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는 기능까지. 루미나 S는 NXT 텍에 그것을 원시적인 습작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 론칭 행사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 자리에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IT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선주문 계약이 쏟아졌다. 한서연은 하룻밤 사이에 몰락한 천재에서 미래를 선도할 혁신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반면 NXT 테크는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 기술은 구식이 되었고 이미지는 추락했으며 자산은
동결되었다. 결국 회사는 파산을 신청했고 강민호는 사기 및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강민호의 구속 소식이 헤드라인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그 화면을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한 복수심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차분한 안도감이 더 컸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파괴한 적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더 위대하고 찬란한 꿈을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꼭두각시는 쓰러졌지만 그 뒤에서 줄을 조종하던 진짜 흑막. 윤상현 부회장은 여전히 유진그룹의 깊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부회장실. 윤상현은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강민호의 몰락과 한서연의 화려한 부활은 그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려놓았다. 권지혁은 그룹 총수로서의 입지를 빠르게 다져나가고 있었고 그가 임명한 특별 감사팀의 칼날은 시시각각 그의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차가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 뻔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다. 권지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일 한서연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고 잔인했다. 한서연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권지혁에게 거액의 자금과 해외 도피를 위한 안전한 경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권지혁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집착을 떠올렸다. 그 감정이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십 이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위험한 작전을 위해 국내 조직 폭력배가 아닌 돈만 주면 어떤 짓이든 하는 해외의 용병팀을 고용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디데이는 에이트리얼 SY의 신소재 연구소 개소식 날로 정해졌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윤상현은 유진그룹의 부회장으로서 내부 보안 프로토콜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개소식 행사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혼란을 틈타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어 일시적인 오작동을 유발할 계획을 세웠다. 화재 경보를 울려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그 혼란 속에서 특수 기동대원으로 위장한 용병들이 그녀를 빼돌리는 시나리오였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 개소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한서연이 핵심 연구원들과 함께 최종 설비를 점검하던 그때였다. 갑자기 연구소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시야가 물줄기로 흐려졌다. 예정된 시나리오대로였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비상구로 몰려갔다. 그 순간 방탄복과 헬멧으로 중무장한 남자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연구실로 진입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오직 한서연을 향해 직진했다. 유진 본사 타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 CCTV로 지켜보던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시스템 오류 보고가 뜨자마자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화면 속 침입자들의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을 본 순간 그는 이것이 윤상현의 마지막 발악임을 확신했다. 권지혁은 경호팀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벗어 던졌다. 말끔한 회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과거 특전사 시절의 날카로운 살기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비상 통로를 통해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이것은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서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지형지물을 이용하며 소리 없이 적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전장을 지배하는 방법을 아는 전술가였다. 용병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저승사자에게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마침내 중앙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했다. 마지막 남은 용병의 리더가 한서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용병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를 통해 모니터 너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윤상현의 교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혁 회장, 이제야 나타나셨군.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저 여자는 살려주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렸다간 윤상현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권지혁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권지혁은 순순히 그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는 윤상현과 심리전을 펼치는 동시에 눈으로는 연구실 내부의 모든 구조와 변수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1초의 빈틈만 있으면 되었다. 그는 윤상현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용병을 안심시킨 후 손목시계의 버튼을 몰래 눌렀다. 그가 미리 설치해둔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연구실의 고압질소 탱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져나왔다. 순간적인 혼란에 용병의 시선이 분산된 찰나 권지혁은 짐승처럼 바닥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와 같았다. 짧은 격투 끝에 용병은 팔이 부러진 채 쓰러졌고 서연은 안전하게 그의 품으로 구출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 권지혁의 충성스러운 경호팀이 연구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동시에 그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팀이 유진 본사의 부회장실을 급습했다. 윤상현은 자신의 패배를 모니터로 실시간 중계받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체포되었다.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용병 고용 계약서와 범행 계획서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아수라장이 된 연구실 안 권지혁은 다른 모든 것을 잊은 채 오직 한서연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나 냉정한 군인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깊은 안도감과 애틋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싸 쥐었고 이내 부서질 듯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전략적 동맹을 넘어 생사를 함께한 운명, 공동체로서 깊고 단단하게 묶였다. 윤상현 부회장의 체포 이후 유진그룹을 뒤덮고 있던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는 빠르게 거쳐나갔다. 권지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부에 수십 년간 골마있던 환부를 도려내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윤상현의 수족 노릇을 하던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들의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져 법의 심판을 받았다. 몇 달 후 법원은 윤상현에게 횡령, 배임, 납치, 교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감옥에 있던 강민호 역시 납치, 공모 혐의가 추가되어
남은 인생을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게 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세상은 똑똑히 목격했다. 권지혁이 이끄는 새로운 유진그룹은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서연과 그녀의 회사 아틀리에 SY가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유진그룹의 신설 자회사 대표로 공식 임명하며 그녀의 창의적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에이틸리얼 SY는 루미나 S의 성공을 발판으로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연이어 선보이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섰다. 한서연은 이제 더 이상 비운의 천재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당당히 성공을 거머쥔 존경받는 젊은 CEO였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서류상으로 부부가 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 찾아왔다. 그들의 계약 결혼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조금 어색하고 무거웠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권지혁은 서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봉투 안에서 두 사람의 혼인 무효 확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그의 변호사들이 완벽하게 처리해둔 상태였다. 그녀가 서명만 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는 것이었다. 계약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절망의 나락에서 그를 처음 만났던 날. 어색했던 첫 동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던 그의 그림자.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모습까지. 절망 속에서 시작된 가짜 결혼은 어느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소중한 관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드는 대신 서류를 조용히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권지혁의 눈이 흔들렸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 보였다. 지난 1년간 당신은 나의 보호자였고 파트너였고 유일한 편이었어요. 이 관계가 단지 계약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저에게는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진짜였어요. 저는 이 계약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권지혁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떤 조건도, 어떤 의무도 없는, 오직 마음으로만 맺어지는 평생 계약 말이에요. 그 순간 권지혁의 차가운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언제 준비했는지 모를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담은 듯한 신비로운 푸른빛의 보석이 밝힌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언젠가 스케치북에 꿈의 소재라며 그려놓았던 바로 그 보석이었다. 그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당신에게 접근했던 것은 분명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보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당신의 강인함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의 재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연 씨, 이제 계약이 아닌 제 진심으로 당신의 남편이 되어 평생 당신 곁을 지켜도 되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몇 달 후,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 두 사람은 유진그룹 타워의 옥상 헬리패드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그는 존경받는 젊은 총수.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이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보니 내 인생 최고의 MA는 바로 당신을 만난 거였군. 그녀가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저는 제가 개발한 최고의 기술이 당신이라는 남자의 마음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배신이라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파워 커플이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